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스만 제국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인기 있는 군주로 꼽히는 셀림 1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셀림 1세의 일생 초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의 어머니 뀨바르 하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알바니아에서 기독교인으로 태어난 뀨바하르는 어떻게 바예지드 2세의 왕자 시절 네 번째 첩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은 15세기에 들어 점점 더 커지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적 위치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가 아직 대양을 횡단하는 제국으로 부상하기 전의 세기였습니다. 알바니아는 열강들 사이의 국경에 있는 작은 영토로 여러 다른 제국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괴롭힘을 당하는 신세였습니다. 특히 베네치아는 아드리아의 북부와 동부에 주요 거점 지역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알바니아에 확보된 자국 영토를 침략해 들어오는 오스만 제국의 침입을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유럽, 더 정확히는 발칸 지역에서 점령 지역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알바니아는 그리스 반도와 지중해 동부를 두고 경쟁하는 베네치아와 사이에 있는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평상시 관습처럼 오스만 제국은 지역 명사들과 절묘한 협상을 벌여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안전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많은 현지인들은 베네치아보다는 오스만 제국의 관대한 통치를 선호했고 그 결과로 현물이나 현금으로 세금을 내는 것에 동의하고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유럽에서 영토를 늘리면서 점령지 사람들을 제국의 체계로 통합시키는 데브시름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데브시름의 제도에 관해서는 오스만 제국 빛나는 600년의 역사 제5편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뀨바르의 아버지는 오스만 제국 군대에 들어가려고 이슬람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딸을 술탄의 첩으로 보냄으로써 잠재적인 사회적 이익을 얻었는데 이러한 조치는 만약 그의 딸이 아들을 낳는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배당금을 안겨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뀨바르에게 돌아갈 혜택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술탄의 첩으로 들어감으로써 안락하게 살 뿐만 아니라 장차 술탄의 어머니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지닌 여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술탄과 왕자는 최대한 많은 왕자를 낳는 것을 중시했는데 출산, 전투, 질병 등으로 인해 죽음이 무척 흔한 세상에서 그런 다산만이 오스만 혈통과 제국의 지속을 보장하는 방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예지드에게는 이미 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뀨바르는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이가 아버지의 호의를 받지 못할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어린 오스만 왕자의 삶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는 축하를 받지만 이후엔 사치스러운 생활 속에서 소외되어 무시되는 게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아들을 많이 두는 건 모든 술탄의 궁극적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오스만의 새로운 남자 후손은 아버지에게는 실제적 위협을 의미했습니다. 잠재적인 계승자는 언제나 조급하게 왕자를 노릴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남자 후손은 배다른 형제들에게도 위협이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서로 왕자를 차지하고자 치열하게 싸웠고 각 왕자의 어머니는 가장 강력한 지지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했습니다. 왕가 내부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개인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고 끈끈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모자들 사이의 경쟁에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왕가의 경쟁적 체계는 아들이 배다른 형제를 친족이 아닌 적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후계자 선정 과정은 형제 살해의 유혈 사태를 수반했습니다. 최종 승리를 거머쥔 아들과 어머니는 이스탄불의 궁궐을 차지했고 패배한 아들들은 살해되었습니다. 패자의 어머니들은 아들만 잃는 것이 아니라 왕자의 어머니라는 신분도 잃었고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술탄의 어머니가 되어 얻을 수 있는 특권과 부도 함께 잃었습니다. 하렘은 그 시대의 무자비하고 맹렬한 정치를 위한 실험실이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완벽하게 미래의 술탄을 길러냈습니다. 하렘의 사고방식은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인 왕자의 첩이 일단 남자아이를 낳으면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는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자에게서 하나의 아들만 얻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렘을 사치스럽고 성적으로 쾌락이 넘쳐나는 판타지나 신화의 장소로 여겼지만 실상은 생각보다 살벌한 곳이었습니다. 셀림이 태어났을 때 바예지드는 이미 16년 동안 아마시아 총독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오스만 왕자는 청년 시절에 제국 산하의 현지 총독으로 파견됐는데 부임지는 왕자의 패기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아마시아는 기후가 온화한 아나톨리아 북부의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아마시아는 무역의 중심지나 엄청난 전략적 요충지는 아니었지만 몇 세기 동안 지식의 중심지이자 미래 술탄의 여러 세대가 청소년기를 보내는 거처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총독으로 그곳에 부임한 왕자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왕자들이 아마시아로 여행을 떠나 술탄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풍물을 학습했습니다. 그곳에서 미래의 술탄들은 국정운영, 경제, 역사, 군사, 행정을 공부하였습니다. 다른 아나톨리아 도시처럼 아마시아는 아르메니아인, 그리스인, 유대인, 튀르키인 등 여러 민족의 공동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마시아는 오스만 제국의 다양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축소판 도시였고 그런 만큼 장차 제국의 통치를 맡을 잠재적 술탄을 공부시키기에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바예지드 2세의 하렘에는 27명의 아이와 여러 부인들 그리고 첩들의 시종들로 언제나 붐볐습니다. 아들 중에서는 아흐메드, 코르쿠드, 셀림이 왕자를 노릴 뚜렷한 경쟁자로 부각됐습니다. 셀림과 마찬가지로 아흐메드와 코르쿠드도 아마시아에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들 모두 하렘에서 비슷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초기에 바예지드 2세는 아흐메드를 자신의 후계자로 선호했는데 살아남은 아들 중 가장 나이가 많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를 가장 유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바예지드 2세는 다른 아들보다 훨씬 앞서서 아흐메드에게 제국의 통치를 맡겼는데 아흐메드는 이미 소년 시절부터 내각회의에 참여하고 고문단 및 중요한 군사 지도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 때문인지 아흐메드는 점점 나태해졌고 뚱뚱했으며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궁전 생활의 쾌락을 즐겼고 왕좌를 남동생들과 싸워서 차지해야 하는 획득의 권리라기보다는 타고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르쿠드는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참모회의나 군사훈련보다는 혼자서 조용히 사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한 시를 즐겼고 심오한 신학에 관한 논문을 여러 편 써내기도 했습니다. 코르쿠드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고 가능한 국사를 회피했습니다. 셀림은 이런 형제들의 차이점을 잘 파악했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정치적인 아흐메드와 사색을 즐기는 코르쿠드 두 사람 사이에서 중간 입장을 취하면서 자신을 형들과 차별화했습니다. 셀림은 아흐메드와 달리 게으르지 않았고 코르쿠드와 달리 책 속으로 숨지 않았습니다. 셀림과 그의 배다른 형들은 오스만 왕자를 얻으려면 먼저 제국의 동쪽에 있는 도시를 통치하는 것으로 통치자의 자질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바예지드의 아들들은 아나톨리아 전역으로 흩어져서 총독직을 수행했습니다. 셀림은 지역 배정상 특히 불리했는데 동쪽의 오지인 트라브존의 총독으로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이스탄불에서 동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트라브존은 흑해의 남동쪽 구석에 위치한 곳으로 동쪽과의 무역로 교차 지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셀림은 1487년 17세의 나이로 그곳에 부임했습니다. 3세기에 기독교의 중심지가 된 트라브존은 동떨어진 곳에 있었기도 했지만 폰투스 산맥이라는 천연의 방어막이 도시의 역사 대부분 동안 외부의 세력을 충실히 막아주었습니다. 몇 세기 동안 트라브존의 기독교 통치자들은 침략자들을 격퇴했고 때로는 지위의 큰 세력과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처음 이 도시를 점령하려 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트라브존은 오스만의 여러 차례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실제로 트라브존은 비잔틴 제국의 속국으로서는 오스만 제국의 제일 나중에 함락된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점령된 이후에도 8년 동안 독자적으로 생존했습니다. 메메드 2세는 200척 이상의 갤리손과 14만 명의 대군을 파견하여 1461년 8월 마침내 트라부존을 정복했습니다. 셀림이 그로부터 26년 뒤 트라부존에 부임했을 때 도시는 1000년의 기독교 통치에서 벗어나 서서히 변화하는 중이었습니다. 트라부존은 흑해의 남동쪽 구석에 있는 전략적 위치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실크로드의 중요한 중개지점이었으며 온 세상에서 건너온 물건과 사람으로 충만한 막대한 부를 자랑하는 매력적인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총독 부임지가 수도 이스탄불에 가깝게 있다는 건 왕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이었습니다. 바이지드의 세 아들 중 아마시아의 아흐메드가 이스탄불에서 가장 가까웠으며 코르쿠드는 아흐메드에 비해 이스탄불에서 그리 먼 것은 아니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테케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바이지드 2세가 자신의 후계자로 누굴 가장 선호하는지 태도를 분명히 밝힌 것이었습니다. 셀림은 이런 불리한 점을 자신의 훌륭한 자산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배다른 형들에게 진정 도전하길 바란다면 예니체리를 능가할 정도로 군사적 작전 능력이 뛰어난 군대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셀림은 트라부존의 국경지역에서 현지의 유력한 소수 집단과 협력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협력은 동부지역에서 제국의 전반적 사업 성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셀림이 트라부존의 총독으로 근무하던 당시 아나톨리아 동부에서 지배적인 민족 집단은 쿠르드족과 카라마니드족이었습니다. 셀림은 호전적인 두 집단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주기로 하며 족장들에게 충성 맹세를 받아냈습니다. 셀림은 쿠르드족, 카라마니드족과의 전략적 동맹과 더불어 믿을만한 용병 부대도 고용했습니다. 이미 안정적이고 보안이 우수한 제국의 내륙 지역을 통치하는 형들과 다르게 셀림은 국경의 안보를 지키면서 외부로부터의 지속적 압박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셀림은 현재 총독으로 있는 지역의 안보 취약성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총독 이상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훗날 형들을 상대로 권력투쟁을 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현지 토 세력들과 중대한 전략적 관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상 셀림 1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